안녕하세요. 율동용 2학년 여러분, 역사쌤 최선희입니다. 신학로 개척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는요, 대단원 3단원의 네 번째 주제, 우리 유럽 지역 배우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신학로 개척 배우겠습니다. 자, 학습지는 35쪽 꺼내시면 됩니다. 자, 수업 들어가기 전에 쌤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 그림 속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먹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뭔가를 지금 나눠 먹고 있죠. 자, 이 그림은요,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감자 먹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먹고 있는 게 감자예요. 오늘 수업하고 이게 조금 관련이 있어서 선생님 그림을 가져왔는데, 오늘 배울 그 신학로 개척으로 유럽 사람들이 신대륙 아메리카를 발견하게 되고요. 이 감자는 바로 아메리카에서 재배되는 작물이었어요. 그럼 신학로 개척 이후에 이게 유럽으로 전래가 되겠죠. 자, 우리나라에서도 감자를 많이 먹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 감자를 먹기 시작한 게 신학로 개척 이후입니다. 그래서 먹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조선 후기쯤은 돼야 이 감자를 먹게 됩니다. 보통 이거 수업 시간에 물어보면 신학로 신석기나 구석기 때부터 감자를 먹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신학로 개척을 이제 떠난 나라들과 또 인물들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로 개척 가장 먼저 떠난 두 나라는요, 바로 포르투갈하고 에스파냐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럽 배울 때 그렇게 많이 등장 안 하는 나라들인데, 뭐 이유가 있겠죠. 자, 신학로 개척 관련해서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요, 이 포르투갈하고 에스파냐는 유럽에서도 이제 서쪽에 좀 치우쳐져 있는 그런 나라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럽이 아시아랑 이렇게 교류를 오스만족을 거쳐서 할 때 그래도 이 지중해를 끼고 있는 나라들은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 포르투갈하고 에스파냐는 한쪽에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혜택을 좀 못 받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열심히 이제 신학로 개척을 떠나게 됩니다. 또 이제 좋은 조건도 있어요. 바닷가 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지역들이죠. 자, 여기 보시면 포르투갈하고 에스파냐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 에스파냐가 바로 오늘의 스페인입니다. 오늘날의 스페인. 자, 포르투갈에서는요, 이제 엔리크 왕자가 가장 먼저 이제 그 새로운 항로를 찾아 떠나게 되는데, 지구가 둥그니까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동쪽에 아프리카를 남단해서 가는 길이 있는데요. 이 포르투갈의 엔리크 왕자는 아프리카를 남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프리카 보면서 이렇게 동쪽으로 가려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여기가 이렇게 꺾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인도나 중국으로 갈 수 있나 보다 하고 좋아했었는데 또 아주 이제 막혀 있죠. 나중에 이 포르투갈의 바르톨로메오 디아스라는 사람이 아프리카 남쪽, 드디어 동쪽으로 꺾이는 지점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희망봉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아마 동양으로 갈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 이런 의미에서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여기 아프리카 최남단을 희망봉이라고 해요. 자, 에스파냐 입장에서는 이제 마음이 어때요? 좀 조급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이 동쪽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에스파냐는 어디로 출발할까요? 그렇죠. 동쪽으로 서쪽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서양을 이제 건너가게 되는데, 이때 그 출발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콜럼버스입니다. 콜럼버스. 자, 콜럼버스가 이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땅에 도착했어요. 여기가 인도인 줄 알았는데 사실 여기가 인도가 아니었던 거죠.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아메리카입니다. 아메리카 서인도 제도에 도착을 하게 되죠. 콜럼버스는 이게 엄청난 발견을 하긴 했는데 당시 유럽 사람들한테는 조금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면 여기가 인도 간다고 갔는데 아메리카 대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사람들이 원하던 그 뭐죠? 효초나 향신료 뭐 이런 거를 못 가져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콜럼버스는 별로 인정을 못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사람 중에 아메리코 베스푸치라는 사람이 여기를 도착을 하게 됩니다. 가봤더니 여기는 우리가 모르던 땅이네 하고 이거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 땅을 아메리카라고 짓게 됩니다. 자, 어쨌든 근데 여기 사람이 이미 살고 있었어요.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죠, 원주민들이. 자, 포르투갈도 이제 콜럼버스가 땅에 도착을 했다고 하니까 포르투갈에서도 이제 또 급하게 인도를 찾아서 떠나게 됩니다. 바스쿠 다가마를 보내게 되는데요. 이 바스쿠 다가마가 희망봉을 돌아가지고 드디어 어디를 도착해요? 그렇죠, 인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인도에.
당시 인도는 무굴 제국이 있었어요. 인도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향신료라든지 이런 걸 사가지고 다시 돌아와요. 근데 이제 그 교류한 양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남는 장사였다고 합니다. 자, 에스파냐 또 이제 어때요? 마음이 조급해지겠죠. 그래서 이 아메리카 대륙이 인도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아메리카를 돌아가지고 이제 계속 동쪽으로 가야겠죠. 근데 아메리카가 또 길잖아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제 인도나 중국을 찾아서 떠나게 됩니다. 이때 보냈던 일행이 바로 누구냐면요. 마젤란입니다. 마젤란. 이 마젤란 일행이 출발을 해요. 그래서 태평양 이 아래쪽 아메리카 남단을 돌아가지고 나왔더니 바다가 너무 넓은 거죠. 이 바다가 너무 넓고 너무 평온해가지고 이제 이름 지어진 게 뭐라고 이름 지은 거예요? 그렇죠. 태평양이라는 이름이 지어지게 됩니다. 이 태평양 너무 넓잖아요. 근데 여기가 항해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동양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필리핀, 중국, 그 다음에 인도를 거쳐서 다시 유럽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 마젤란 일행이 바로 세계 최초로 그 세계 일주에 성공한 그런 일행이었습니다. 이 마젤란 같은 경우에는요, 이 필리핀에서 원주민들하고 싸우다 죽었어요. 그래서 세계 일주를 이 사람이 한 건 아니지만 그 일행이 살아가지고 유럽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몸소 이제 체험해서 알게 된 거죠. 그 전에 관찰해서 알고 있긴 했었는데 이거를 실제로 지구가 둥글다는 거를 이제 증명을 한 거죠. 마젤란 일행이. 자, 이후에 포르투갈, 에스파냐가 처음 신항로 개척 시작했지만 이후에 다른 나라들도 열심히 이제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 많은 변화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아래서부터도 차례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항로 개척이 전 세계에 끼친 영향은 어마어마했어요. 일단 유럽,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아메리카 지역에도 이제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아프리카의 변화 있죠. 이 아프리카도 유럽인들에 의해서 이제 발견이 되면서 이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가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도 변화가 많이 생깁니다. 차례대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럽입니다. 자, 일단 유럽의 무역 중심지가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전에는 유럽 사람들은 이 지중해 통해서 무역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무역의 중심지가 바로 아메리카 대륙과 유럽 사이에 있는 대서양으로 바뀌게 되고요.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이 세 지역을 잇는 삼강 무역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 전하고는 무역의 모습이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이 아메리카 대륙이요. 그 발견 당시에는 그렇게 이제 여기가 중국이나 인도가 아니어서 실망했지만 여기에서 이제 금하고 은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유럽으로 금하고 은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요. 금하고 은은 결국 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유럽의 물가가. 나중에 여러분 이제 3학년 되면 경제 시간에 배울 건데, 사회 시간에 배울 건데, 물건이 많으면 가치가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그러니까 금하고 은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돈은 가치가 떨어지고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고요. 당시 물건을 만들어서 팔던 도시 상공업자들은 돈을 더 많이 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해진 월급을 받는 노동자라든지 귀족은 이제 토지에서 지대를 받죠. 이런 노동자와 귀족한테는 그 전에 돈으로는 이제 물건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워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유럽의 물가가 상승하는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요. 가격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항로 개척 이후에 시장이 이제 그 넓은 시장이 확보가 되면서 상업 제조업이 더 발전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근대적인 기업도 등장을 하면서 이제 상업 면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상업혁명이라고 합니다. 넓은 바다를 건너가지고 무역을 하기 때문에 금융제도, 어음이라든지 보험, 이런 근대 자본주의의 바탕이 되는 이런 것들도 이제 이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에서 신대륙 작물이 전파가 유럽으로 전해지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감자, 옥수수, 담배 등이 있습니다. 우리 처음 수업 들어갈 때 쌤이 보여드렸던 그 그림하고 관련이 있죠. 자, 유럽은 신항로 개척으로 경제적으로 되게 부유해졌는데요.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이제 대륙들은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었어요. 먼저 이제 아메리카 대륙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도 문명이 있긴 있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이 길쭉한데요. 그 위쪽을 우리가 북아메리카, 아래쪽을 남아메리카, 그리고 가운데를
중앙 아메리카 이렇게 부르죠. 자, 이 중앙 아메리카 지역에 요쪽 있죠. 요쪽 아주 얇은 부분. 여기가 이제 지금 멕시코인데 여기에 이제 고대 문명이 있습니다. 5세기 전후 해가지고 마야 문명이 있었는데요. 마야 문명은 이제 그 흔적만 남아 있고 이제 그 마야 문명을 이은 이제 나라가 유럽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있었어요. 그 나라가 어디냐면 아스테카 제국입니다. 이 아스테카 제국은 멕시코 고원 일대에 있었던 이 나라고요. 그림 문자랑 달력을 사용하고 거대한 피라미드 신전을 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산맥 안쪽에 여기에 또 나라가 하나 있었는데요.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 잉카 제국입니다. 잉카 제국. 여기는 이제 남미 지역의 안데스 산지고요. 여기가 페루입니다. 지금의 페루. 여기를 이제 중심으로 이런 나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유럽 애들이 건너와가지고 여기를 이제 뺏는 거죠. 자, 먼저 이쪽 아메리카 대륙은 에스파냐가 진출을 했으니까요. 에스파냐의 아주 작은 귀족이었던 요거는 지금 마야 문명, 지금 멕시코지요. 그 다음에 이거 여기는 페루 지역의 잉카 문명, 남미 지역이죠. 안데스 산맥지. 자, 에스파냐가 아메리카로 이제 진출해서 이 아스테카 제국과 잉카 제국을 멸망을 시키는데 이때 그 아스테카 제국을 침략했던 사람은 바로 코르테스입니다. 에스파냐의 소귀족이었는데 이때 뭐 얼마 안 되는 그 병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쪽 지역을 장악을 합니다. 그게 이제 가능했던 게 인구는 훨씬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많았겠죠. 근데 여기에는 아직 그 금속을 사용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에스파냐 이런 데는 어때요? 지금 그 무기라든지 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얼마 안 되는 군사력을 가지고 이 아스테카를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에는 아직 말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유럽 사람들이 말을 가지고 온 거죠. 자, 아스테카 제국은 이 코르테스에 의해서 멸망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잉카 제국은 더 쉽게 멸망합니다. 에스파냐에서 건너온 이 사람은 뭐 귀족도 아니에요. 피사로에 의해서 잉카 제국도 이제 멸망하게 되는 거죠. 무기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이후에 뭐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도 아메리카로 진출을 해서 식민지를 건설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정복한 아메리카 대륙에 유럽 사람들이 건너와가지고 뭐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막 뺏어가기도 하고요. 또 여기가 땅이 넓으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사탕수수라든지 담배 같은 것들을 재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게 좋은데 이게 지금 그 유럽 사람들이 여기에서 재배해가지고 갖다 파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여기에 작물이 단일해지게 되는 겁니다. 단일 작물을 재배하는 이런 대농장을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누가 일을 하냐? 바로 원주민들을 이용해서 경작을 하게 되는데 거의 그 노동력을 착취하다시피 해가지고 데려다 일시키고 죽으면 내버려 두고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대농장을 경영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아메리카 인구가 급감할 수밖에 없겠죠. 금강, 은광, 대농장에서 가혹한 노동 착취를 하고요. 이것도 이건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유럽 사람들이 건너오면서 전염병도 같이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천연두라든지 홍역이라든지 유럽 사람들이 이미 14세기에 흑사병이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이미 이런 전염병들의 이제 면역력이 생기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아메리카 대륙은 오랫동안 교류가 없던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그런 질병들이 같이 들어오니까 이 면역력이 없던 아메리카 사람들이 많이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냐면요. 쌤이 표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 고원에서 인구가 2,500만 명 정도 되는데 107만 명으로 감소했으니까 거의 95% 이상, 96% 이상 감소를 한 거고요. 그 다음 페루 지역도 90% 이상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건 뭐 절반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수치죠. 인구가 아주 급감을 하게 됩니다. 아메리카 대륙에는 비극이었던 거죠. 자, 아메리카의 인구가 감소하니까 금강, 은강, 그 다음에 대농장 해야 하는데 인구가 부족하죠. 그래서 이런 부족한 노동력을 유럽인들이 어떻게 채웠냐? 바로 아프리카의 원주민을 아메리카로 데리고 와서 노동력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자, 여기가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는 흑인들의 고향이죠. 유럽하고 붙어 있기는 한데 아프리카 내륙 깊숙이는 유럽인들도 잘 몰랐어요. 근데 신학로 개척 이후에 아프리카 내륙 곳곳의 사정을 알게 되고 생각보다 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이렇게 좀 순박했던 거죠. 그래서 이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을 배에 태워가지고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로 이제 데려가게 됩니다. 노예로 이제 팔려가는 거죠.
네. 지금 그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뭐 이렇게 징그럽게 생긴 이 그림 뭐냐? 이게 바로 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배에다 실어 가지고 대서양으로 이제 옮겨가는 그 노예 무역선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사람들이 배에 빽빽히 누워 있어요. 빽빽히. 자, 이런 상태로 대서양을 건너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대서양 건너려면 며칠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상태로 화장실도 못 가고 배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 뭐라 그래야지? 그런 그 노예 무역의 그런 안 좋은 그 단면을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신항로 개척은요, 아프리카에도 이제 지옥이었던 거죠. 이제 아프리카의 인구도 감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남자 노예 선호하다 보니까 남녀 성 비율도 불균형해지고, 또 부족 간에 이 아프리카 안에는 부족들이 많이 있었는데 부족 간의 갈등도 심해지면서 이 유럽 사람들이 뿌려놓은 이런 내전이라든지 이런 씨앗들이 뿌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신항로 개척을 쭉 배워왔는데, 이 신항로 개척 유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진취적이고 또 유럽에 부를 가져다 준 그런 사건이었지만, 이 아프리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여기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리 좋은 일은 아니었다. 이 신항로 개척 이후에 이제 나중에 유럽 사람들이 아시아나 이런 데 이제 무역을 하러 오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또 침략적으로 접근해 옵니다. 그래서 근대가 되면은 아시아, 아프리카, 그다음에 아메리카 이쪽 지역은 전부 다 몇 안 되는 유럽 국가들의 식민지로 전락을 하게 돼요. 그건 나중에 근대에 들어가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신학로 개척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